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찌가 왜 16세기 후반 유럽 미술을 미술의 위기라 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매너리즘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볼 거예요. 1520년경 이탈리아 사람들은 회화가 완성의 극에 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르네상스의 천재들은 소묘나 주제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음 세대의 젊은 미술가들은 뭘 더 할 수 있을지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당시 젊은 미술가들은 미켈란젤로의 기법이나 방식만을 모방하는 유행이 생겨났는데, 후대의 비평가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매너리즘의 시대라고 비판했죠. 르네상스 거장들을 넘어서기 위한 강박에 가까운 젊은 미술가들의 노력은 오히려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켈란젤로야말로 표현의 새로운 방식과 양상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천재와 강박의 본보기가 아니었을까요? 건축가이자 화가인 페데리코 추카리가 설계한 얼굴 모양을 한 창문입니다. 이런 기발한 창안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하고 놀라게 했겠죠. 창둘레에 온갖 고전 건축 요소를 집어넣어 엉뚱하지만 재밌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고전 건축 지식이 해박한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별장 빌라 로톤다입니다. 이 별장은 사면이 동일하고 중앙홀을 중심으로 각면은 신전의 정면 형태를 한 현관을 하고 있어서 로마의 판테온을 연상시켜요. 이처럼 아름다운 구성과 인상적인 효과를 지닌 별장이라도 막상 사람이 들어가 살기엔 부적합했겠죠. 건축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을 상실한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벤베누토 첼리니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금세공사였습니다. 허영심과 자만,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던 그는 도시와 궁정을 옮겨 다니면서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명성을 쌓기도 했어요. 흑단 위에 금과 칠보로 세공된 이 작품은 1543년 프랑스 왕을 위해 제작된 소금 그릇입니다. 땅과 바다가 서로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인물의 다리를 맞물리게 하고 바다의 신은 소금을 담는 정교하게 조각된 배를 잡고 아름다운 대지의 여신 옆엔 후춧가루를 담는 화려한 장식의 신전을 놓았죠. 인물들은 지나치게 정교하고 장식적인데 첼리니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흥미롭고 비범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의 강박을 보여줬습니다. 코레이조의 제자였던 파르미자니노도 같은 강박을 보여주는데요. 성모를 우아하게 표현하려 애쓰다 보니 목을 지나치게 길게 그리고 섬세한 손가락도 길게, 천사의 긴 다리, 초췌한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펼치는 예언자까지 길게, 화가는 긴 형태에 몰입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조화를 벗어난 구도를 만들려 했죠. 어중간한 위치에 원주를 세우고는 왼쪽 구석으로 천사들을 몰아넣고 오른쪽 저 멀리 있는 공간에 예언자를 지나치게 작고 길게 그렸어요. 그는 완벽한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합니다. 이전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이 그림은 화가의 죽음으로 미완으로 남겨졌어요. 6년의 짧지 않은 시험의 장은 단연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미술가들을 최초의 현대미술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미술의 정신이란 인습적인 자연스러움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어떤 다른 효과를 만들고픈 욕망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요. 정말 흥미롭죠? 플랑드르 조각가 장 드 블로뉴는 잠볼로냐로 불려졌는데 그가 제작한 신들의 메신저 머큐리상입니다. 이 조각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려 했죠. 조각상은 놀랍게도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서 있어요. 가면의 입이 뿜어내는 바람을 디디고 공중에서 유연하게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무거운 청동 덩어리로 이런 효과를 상상했다니. 틴토레토로 알려진 야코포 로부스티는 16세기 후반 가장 뛰어난 미술가입니다. 긴장감과 드라마틱한 요소로 가득한 그림인데요. 여기저기 인물들이 흩어져 있고 공룡은 낯설게 뚫려 있죠. 왼쪽에 후광이 있는 사람이 제지하듯 팔을 쳐들고 반대편엔 두 사람이 시신을 내리고 횃불을 든 사람은 비명을 읽으려 해요. 지하묘를 파헤치며 시신을 찾는 중인가 봐요. 양탄자위 시신은 단축법으로 그려졌는데 화려한 차림의 노인이 무릎을 꿇은 채 바라봅니다. 드라마틱한 몸짓에 남녀도 보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를 역임하다 죽어서 이곳 지하묘에 안치됐죠. 베네치아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찾느라 애를 쓰는데 마가가 호련히 나타나 그만하라 합니다.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마가이고 베네치아 하면 성 마르코 광장이 떠오르는데요. 베네치아 시민들의 마가에 대한 애정을 새삼 알게 한 그림입니다. 빛과 어둠, 원경과 근경, 전혀 조화롭지 못한 인물들의 몸짓은 극적 긴장감을 한층 증폭시키죠. 어느 구석에도 평범한 방식은 없어요. 틴토레토의 그림 용과 싸우는 성 게오르기우스입니다. 불안정한 색조, 음산한 빛은 긴장감과 격양된 감정을 한껏 고무시키는데요. 극적 사건의 절정에 공주는 그림에서 튀어나올 듯하고 정작 주인공 성 게오르기우스는 배경 속으로 달려가요. 틴토레토는 정통 방식을 철저히 거슬러서 과거의 신화와 전설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실험했어요. 상상한 것을 펼쳐내느라 몰두한 나머지 거친 연필 자국을 그대로 드러내 보는 사람들에게도 상상의 여지를 남겨놓았죠. 틴토레토의 화법을 한 발 더 밀고 나간 화가는 엘 그레코인데요.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가 그의 이름이죠.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인 그는 그리스인을 뜻하는 엘 그레코로 불려집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스를 벗어나 베네치아를 거쳐서 다시 스페인의 톨레도에 정착합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중세 이념들이 건재했던 곳입니다. 엘 그레코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환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자연적인 형태와 색채를 대담하게 거스를 수 있었죠. 그의 가장 놀라운 작품은 요한계시록의 5번째 봉인의 개봉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며 예언자의 몸짓으로 두 팔을 올리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이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요한을 불러 7개의 봉인을 떼는 것을 와서 보라 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순교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흥분된 몸짓으로 하늘에서 내린 흰 두루마리를 받고 있어요. 최후 심판날의 광경을 표현하기 위해 틴토레토로부터 구성의 영감을 파르미자니노에겐 인물을 길게 그리는 매너리즘을 차용했습니다. 엘 그레코는 쉽지 않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대로 표현했어요. 엘 그레코가 그린 펠릭스 오르텐시오 파라비시노 수사입니다. 그의 분주한 작업실은 쇄도하는 초상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조수가 필요했고 그의 작품이 고르지 못하다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와 색채를 비판했는데 엘 그레코의 미술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 건 20세기에 들어서였죠. 현대미술의 정신이 그의 작품 가운데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회화의 종속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종교개혁이 이 위기를 초래했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그림과 성상을 우상숭배로 간주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가장 큰 수입원이던 제단화를 그릴 수 없게 되자 주로 사파나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꾸려야 했어요. 한스 홀바이는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독일 화가입니다. 이탈리아와 긴밀했던 도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의 중심인 바젤로 이주합니다. 그는 바젤 시장 이름으로 봉헌된 제단화 성모를 그렸습니다. 고전 형태의 감실에 둘러싸인 고요하고 품위 있는 성모 양쪽으로 헌납자의 가족을 배치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조화로운 구성이 보여요. 세심하게 세부 묘사에 공을 들이지만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는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이상 이런 그림조차 그릴 수 없게 되자 스위스를 떠나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위대한 학자 토마스 모호경 가족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소묘는 모호경의 며느리 앤 크레사크리의 초상화를 위한 습작입니다.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서 주로 왕실 초상화를 그렸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생하게 그려낸 그의 초상화 때문입니다. 헨리 8세의 신하로 수도원 해체를 주도했던 리차드 사우스윌 경의 초상화입니다.
딱히 눈길을 끌 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과 인품이 와닿지 않나요? 인물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본대로 충실하게 그렸기 때문인데 거장의 빈틈없는 솜씨는 완벽한 구성과 균형 안에서 그림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어요. 홀바인의 초기 초상화엔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사용한 물건들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배치했어요. 그림 속 온갖 사소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화가의 탁월한 솜씨를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국 회화 중에서 종교개혁의 시간을 견뎌낸 미술은 한스 홀바인이 다져놓은 초상화인데요. 여기에 남유럽 매너리즘의 취향이 더해져서 귀족적이고 세련된 우아함을 추구했어요. 니콜라스 힐리어드가 그린 젊은 귀족의 초상화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취향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장미 가시넝쿨 속에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맥없이 나무에 기댄 우아한 남자는 셰익스피어 희곡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짝사랑의 고백을 괴로움과 한숨에 담았지만 어색하지도 가식적이지도 않아요.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종교개혁의 위기를 피해갔어요. 회화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부딪히지 않는 주제를 찾아서 발전했는데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지옥과 악마의 그림을 주로 그렸던 시대에 장로화는 이미 시작됐죠. 플랑드르 미술가들이 어떤 한 분야를 한정해서 개발한 그림, 그러니까 일상의 장면들을 묘사한 그림을 풍속화 혹은 장르 페인팅이라 부르는데요. 장르는 프랑스 말로 어떤 분야, 종류를 뜻합니다. 피터 브레헬은 16세기 플랑드르 최고의 풍속 화가입니다. 여느 화가들처럼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했고 안트웨르펜과 브뤼셀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가 그린 화가와 고객은 놀랍습니다. 존엄한 화가의 어깨 너머로 안경을 걸친 좀 어리숙해 보이는 고객은 그림을 보고 감탄하지만 지갑만 만지작거리는데요. 이 유쾌한 대비가 그림에 더할 수 없는 매력을 더했어요. 브레일이 그린 인간 희극 가운데 가장 완벽한 미술은 시골의 결혼잔치를 그린 건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탁월한 작품은 세부가 정말 작게 그려졌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결혼잔치는 지피 높이 쌓인 헛간에서 열리고 있어요. 결혼식에 꽂힌 신부는 푸른 휘장 앞에 좀 모자란 듯 두 손을 모으고 내심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있죠. 옆에 노인들이 신부의 부모처럼 보이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이 남자가 아마도 신랑인 것 같아요. 잔치가 막 시작됐는지 맥주를 따르는 남자, 앞치마를 두른 두 남자는 들것에 음식을 나르고 식탁 위로 음식을 옮기는 사람이 보입니다. 헛간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 악사 가운데 한 사람은 허기진 눈빛으로 음식을 쳐다보고 수도사와 촌장은 구석에서 이야기에 열중하고 큰 모자를 쓴 아이는 접시까지 먹을 기세입니다. 넘치는 기지와 뛰어난 관찰력으로 묘사한 이야기들은 정말 놀랍죠. 감탄스러운 건 전혀 비좁거나 번잡한 인상이 들지 않게 화면 전체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식탁을 원근법으로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인물들의 움직임은 헛간 입구에서 시작해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음식을 테이블에 옮기는 사람을 지나는데 여기 이 사람의 동작은 우리의 시선을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에게로 향하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브레헬은 풍속화라는 미술의 새로운 왕국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가들은 이탈리아의 세련되고 우아한 매너리즘을 받아들였어요. 조각가 장구종이 만든 분수의 부조 님프입니다. 물동이를 든 여신들의 움직임은 음악처럼 연결되는 리듬감을 선사하죠. 매혹적인 인물상들을 좁고 긴 벽면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파르미자니노의 우아함 그리고 잠볼로냐의 기교를 빌려왔던 모양입니다. 자크 칼로가 제작한 동파나 연작 두 이탈리아 광대입니다. 이탈리아 매너리즘에 기발한 발상을 피터 브레헬의 정신으로 풀어냈죠. 엘그레코의 인물처럼 길고 가는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을 넓고 낯선 광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려 했어요. 자크 칼로는 브레일처럼 불황자, 군인, 거지, 떠돌이 악사와 광대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소장하는 엘 그레코의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그림과 함께 엘 그레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그림도 살펴봅니다. 16세기 후반 엘 그레코의 미술에서 현대미술의 정신이 어떻게 태동하고 연결되는지 정말 흥미롭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우아한 중앙 계단을 올라가면 13세기에서 19세기 유럽 회화를 전시하는 유러피안 갤러리를 만나게 됩니다. 엘 그레코의 걸작들은 갤러리 619에 걸려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요한의 환상이 여기 있죠. 이 그림은 스페인 톨레도에 있는 세인트 존 바프티스트 병원 안 교회 제단화 가운데 하나인데 가로 2m 20, 세로 2m의 거대한 그림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엘 그레코는 거칠고 둔탁한 색채와 형태 안에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는 종말을 펼쳐 보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그려내기 위한 완벽한 주제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저마다 이 캔버스의 구석구석을 탐구했을 거예요. 이 그림이 1907년과 9년 사이 파리에 있었거든요.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이 그림에 제대로 몰입했고 영감을 받아서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의 형태를 구현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소장된 이 그림은 16세기 말 미술의 위기의식과 강박이 현대미술의 정신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죠. 우리 시대의 미술을 이해하는 시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엘 그레코가 그린 스페인 톨레도의 풍경화입니다. 톨레도는 엘 그레코의 미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간적 시각적 컨텍스트죠. 이 그림 역시 1908년 파리에 있었는데 독일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그림을 마주하고 그 감동을 조각가 로댕에게 피력했어요. 깨진 빛들이 땅으로 흩어져서 대지를 뒤집고 찢고 파헤치니 여기저기 잠 못 이루는 나무들 뒤로 창백한 초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엘 그레코가 그린 가장 위대한 이 풍경은 자신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을 예술로 승화시킨 엘 그레코 예술의 자궁 같은 곳입니다. 사실 이 풍경화는 톨레도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화가의 감정과 상상력에 기대어 그렸는데 스카이라인뿐 아니라 특히 교회들을 옮겨오고 건물의 형태와 건축 구조 그리고 풍경을 비틀고 왜곡시켰어요. 바로 이런 감정과 상상력이 릴케를 비롯한 20세기 수많은 모더니스트들을 그토록 열광시켰던 거죠. 가로 세로 1m가 조금 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 그림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갤러리 619엔 피카소가 1903년 그린 독특한 그림 The Blind Man's Mill도 걸려 있어요. 제목조차 예사롭지 않죠? 앞을 볼 수 없는 남자의 식탁입니다. 피카소의 블루 피리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인데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은유합니다. 엘 그레코의 신비한 빛은 여기서 소박한 식탁과 절제된 색채를 단단한 구성으로 바꿔버리죠. 절박함을 드러내는 짙은 푸른 색채의 무게감, 인물의 형태에서 엘 그레코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19장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살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